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천국과 지옥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으로는 박현정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밝은 옷 입으셔서 너무 예쁘세요. 네, 아니 예쁘기보다는 전번에 출연했을 때 어느 시청자분이 옷 색깔이 너무 침침하다고 이렇게 지적해 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밝은 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박현정님께서 웃으시길, 행복하시길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천국과 지옥, 네, 살아오시면서 기쁘셨던 일, 슬펐던 일 추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양강도 해산 출신이시고요. 2018년 11월에 탈북하셔서 12월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정착하신 지 2년 네. 차가 되어 가시는 거죠. 탈탈탈 219회 출연하셨던 게 벌써 작년 9월, 19년 9월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박현숙님의 동생, 또 강순전 어르신의 따님 되십니다. 네. 요즘 근황에 먼저 기쁜 일, 축하드릴 일이 좀 있는데요. 근황 말씀부터 좀 해주세요, 박현정님. 근황이라고 말한다면 그저 뭐랄까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사적으로 조금 좀 힘든 일이 있고 해서 좀 우울하게 지내는 것만 사실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과 주변의 좋은 지인분들께서 이런 때일수록 힘을 잃지 말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도 보여주시고 하신 덕분에 그래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저희 두 딸이 저에게 많은 뭐랄까 힘을 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힘들어하고 좀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면 어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도 해주고 그리고 그 애들이 아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그래서 미결됐던 일을 하나하나 진척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저께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니고 계신 거죠? 네, 애 아빠가 앓고 계실 때 그러니까 2월 달에 학원 다녔어요.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되고 원래 8월에 시험을 봐야 하는데 경기권이 코로나 상승하다 나니까 경기권 시험 취소돼서 10월 9일 날 시험을 봤는데 21일 날 합격 여부를 발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합격했는데 좀 뭐랄까 마냥 좀 뿌듯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때 우리 애 아버지가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다 저를 전적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합격하셨고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지금 다 끝내지 못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습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그래도 이럭저럭 많이 남아있네요. 지금까지는 애아버지 위주로 모든 게 되어 있던 서류들을 저쪽으로 돌리려고 보니까 그것도 뭐 만만치 않게 뭐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북한에서는 뭐 사망하면 자동으로 모든 게 뚝뚝뚝뚝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또 동사무소 가서 또 처리하셔야 될 일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것까지는 또 그럭저럭 괜찮은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명의 변경시키는 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복잡하신가요? 네.
그게 그러니까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가야 되고 뭐 네. 그런 게 뭐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벌써 법률구조공단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인을 뭐 애들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걸 제 쪽으로 돌려는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복잡한데 저 혼자서는 그걸 하길 엄두도 못 내는데 그래도 그럼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겠어요. 네, 그분들이 그 구조공단하고 상담 예약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분들한테 나 이거 명의 변경해야 되겠는데 이 절차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그쪽하고 상담 연결도 해주시고 절차를 밟아도 주시고 저하고 같이 2번 그냥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하니까 많이 쉽게 지금 일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황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10대 때 기뻤던 일에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 대학 합격한 것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대학 이야기는 탈탈탈에서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 당시 이게 10대에서 가장 기뻤던 일로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당시 10대 때 당시 그 뭐랄까 10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나름 저는 최고를 다 가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았던 일, 뭐 이런 것들 많았지만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되었던 게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내가 대학에 합격한 게 그게 제일 나름 긍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이제 탈북자분들께 탈탈탈 진행하면서 듣기로는 사실 대학 합격은 부모님의 힘이 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합격을 하셨어요? 그니까 이제 피디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북한에서 대학이라는 게 곧 부모님들의 배경이나 돈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졸업할 때 당시 상황은 저희 좀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앓고 계셨는데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와서 앞을 보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평양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게 6월 달이었는데 어머니가 평양으로 떠나시면서 저희 보고 일주일이면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났는데 7월에 예비 시험이 있거든요.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보자 하고 그냥 시험 보러 갔거든요. 시험 치고 나면 어머니가 오시겠지 이런 희망을 안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보고 내려왔는데 저희 때부터인가 그 전에부터인가 좀 시험 방식이 달라졌는데 그냥 시험만 본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또 별도로 체력 검정을 했어요. 그게 추가됐군요. 네, 체력 검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글띠주만 되어 가지고서는 대학을 가고도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함께 체력이 같이 겸비돼야 한다는 의미로서 5개 종목에 대한 체력 검정에서 합격해야만이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공교롭게도 다리를 좀 다쳐서 이 체력 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됐어요. 그래서 5개 종목인데 높이뛰기, 너비뛰기, 100m, 800m, 수류탄 던지기 이렇게 있었는데 수류탄 던지기는 내가 그래도 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리를 다쳤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말하자면 불법이죠.
내가 대신 너 대신 대탈로 해줄게. 걔도 그냥 시험 보러 왔는데 이름 부르면은 그러니까 삐리트 그 자기 번호표가 있으니까 내가 좀 앞선이 됐는데 걔는 좀 뒷선이 되고 하니까 그 공간을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내 대신 너 피뛰기하고 너 비뛰기는 같이 해줬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런데 100m하고 800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체력상도 안 되지만 이건 딱딱 들어오는 족족 얼굴 인식 딱 해가지고 그걸 점수 매기니까 같은 얼굴이 이제 그렇죠. 두 번 되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높이뛰기, 넓이뛰기는 괜찮았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그건 여행으로 됐는데 이 짝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험만 보고 그렇게만 하고 전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진짜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그 이야기를 쭉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야단 났다. 체력 검정 통과 못하면은 공부에서 암만 합격 점수를 받았어도 대학 집회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제가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은 딱 저희 애할아버지하고 애할머니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애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나 지금 상태 이런데 어떡할까요? 군대 갈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애할아버지가 저 담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체검사 차라리 해서 군대를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참 해보고 싶은 일이더라고요. 그 군복을 입은 모습이 참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그게 있어요. 자기의 청춘 시절을 조국에 바치는 이 군사복무가 참 영예로운 일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금지스러운 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군대를 가는 게 몇 안 됐어요. 여자들을 뽑는 기준이 엄청 높았거든요. 지금과는 틀려요. 지금은 여자들도 다 100% 뽑아가는데 그때 당시는 아니랬거든요. 기준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나 군대 갈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고생하시는 게 이제 막내 손녀시죠. 그렇죠. 네.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맏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군대라는 게 그렇게 뭐 너희들이 말하는 꽃놀이 같은 건 줄 아냐? 응? 군복을 입고 그렇게 떠날 때는 아주 좋아서 떠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처럼 고생 못 해보고 자란 애가 응? 군대 가서 견뎌낼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학업적으로 나가는 게 일이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 만약 안 되면은 다음이라도 기회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이 할아버지 말씀 듣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해서 그건 접었고 그래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그때는 전 대학을 간다고 생각 못했어요. 뭐 조건이 구비 안 됐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난 분명 떨어질 건 당연한데 그래서 말하자면 조금 좀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학교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친구들 속에서 인기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내가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후배들한테도 얼마나 좀 쪽팔리는 것 같고 막 학교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우울하게 지냈는데 졸업식을 졸업식 하는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졸업식을 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 졸업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갔대는 학교에 나갔는데 오전 졸업식이 취소되고 오후로 미뤄졌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나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네는 그러니까 읍까지 저희는 보면은 도시군 읍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조금 좀 작은 이제 곳이 됐으니까 군으로 올라가려면 좀 한 80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군에 가셨는데 아직 도착 안 하셨다고. 교통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요. 일 보러 가셨는데 조금 오후 1시경이 저희 쪽으로 오는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원래 전날에 도착하게 되셨는데 안 도착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미룬다고 이래서 학교에 저희가 1시 반인가 이렇게 나갔어요. 2시에 시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가서 갔는데 교실에 척 앉아있는데 또래 친구들이 다 들어 앉아있는데 걔들은 자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지망을 써낼 때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써놓는데 애들이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수다를 떠는데 그걸 같이 들어주는 저의 마음 한쪽에는 진짜 정말 뭐 안타까움이라 할까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야 나름 그래도 말하자면 우쭐거리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말하자면 결승선에 다다른 쪽에서는 내가 걔들보다 뒤처진 모습이 보여지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애들하고 웃으며 말은 하면서도 그냥 뒤처져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야 현정아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뭘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저 지금 속상한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희 대학 지표를 받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선생님 정말이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교장 선생님이 저 때문에 지금 올라가셨다가 지금 늦어지셨다고. 결국엔 졸업식 자체가 박현정님 덕분에 늦어진 거였네요. 저 때문이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 어머니한테서 학교로 편지가 왔다. 그러니까 평양병원에서 그때 당시 북한은 전화가 그때는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는 안 됐고 그때만 해도 통신은 그래도 뭐랄까 전보나 편지나 이거는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90년대 말쯤인 거죠? 네, 93년도예요. 네, 90년대 초반이네요. 그러면. 네, 93년도 됐으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편지를 선생님들 앞에서 독보해 주셨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편지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저희 막내딸이 앞길에 큰 그늘을 주고 그리고 그의 가슴에 일생 상처로 되는 아픔을 남겨주고 싶지 않는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선생님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좀 선생님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편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시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체력검정표는 청년동맹에서 해줬고 그리고 그 청년동맹에서 체력검정 합격표를 대학 모집가에 보내줘야 대학 모집가에서 성적에 기초해서 대학 지표를 이렇게 할당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 청년동맹에 가서 그 편지를 또 읽어주시고 자 이렇다 하고 근황을 말씀해 주시고 호소하셨대요. 우리 다 같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해를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서 그 청년동맹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또 대학 모집가를 오셔서 대학 모집가. 그런데 그 대학 모집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루를 그 대학 모집가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대학 모집가에 뇌물을 거였는데 전 안 거있지 않았어요. 못 거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미 전에 다 부탁받은 애들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진짜 완강하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저희 어머니 편지를 읽어주시고 이래도 마음이 안 움직인가. 만약에 가장동지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가장동지 딸 자식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가장동지는 어떻게 했겠냐.
그게 바꿔놓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네, 해보라. 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응? 그 애가 얼마나 지금 절망에 있겠냐. 응? 그러면서 모두 양심에 호소하셨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제가 지망했던 대학은 학교는 경제전문학교라고 전문대, 네. 여기서 말하면 회계사 전문대인데 이건 엄청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 저희 2개 학교 되는데 하나 학교에서 2개 학교에서 만들면 알거든요. 누가 어느 학교에 지망했다 하는 건 서로 다 그쵸. 친구들끼리 예, 이렇게 말이 이야기하니까. 통해서 나오니까. 근데 그 애가 벌써 대학 모집 과장한테 고였다고 벌써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걔는 내보다 엄청 공부는 많이 뒤처진 애 됐어요. 그런데 나보다 엄청 많이 고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고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건 그쵸. 안 됐는데 대학 모집 과정이 할 수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번제복음 대학 입학 등수권 내에 들었기 때문에 전문대는 안 된다. 응? 네. 그리고 대학을 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 중앙대학 지표가 그러니까 중앙대학 지방대 이렇게 갈라서 가는데 중앙대학 들어간 등수권 내에 들었기 때문에 중앙대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해산농림대학 지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 전문대를 그냥 사정해 보시다가 안 되니까 안 될 경우 일지망은 못 가셨지만 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 심정이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 덕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장 선생님 덕분에 네. 제가 학교에 시험 치러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후배들이나 친구들 앞에서도 제가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또 고이지 않고 정말 나의 네. 실력으로 대학을 가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졸업식 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졸업식 할 때는 먼저 졸업 학년에서 재호동을 한 사람들은 따로 불러내다가 그 성적증을 주면서 표창장도 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졸업생들 가운데서 이렇게 대학 지표 받은 학생들을 호출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학 이런 지표를 나눠주는 그렇게 의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중앙대학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제일 서참으로 나가서 그 지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시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 무대에 나섰다는 게 참 믿기지 않더라고요. 전교생 앞에서. 네. 전교 후배들이랑 다 있는 앞에서. 그래서 속으로 교장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졸업 테프를 정말 큼지높게 뗄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비록 그 감사의 마음을 말로써 표현 못했지만은 인사로서 교장 선생님 앞에 진짜 허리 굽혀 인사드렸댔어요. 정말 그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생각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이셨네요. 네. 나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진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교장 선생님은 일생을 교역자로 사신 분이셨어요. 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 북한의 어디에선가 살고 계실 그 교장 선생님께 정말 고마움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어디선가 언젠가 이 마음을 직접 전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10대에 그 기뻤던 일, 저도 막 제 대학 생활 준비하던 그 기억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랬던 반면에 정말 10대에 너무나 큰 아픔들을 빠르게 겪으셨어요. 맏언니 그리고 할머니 아버지께서 몇 년을 사이에 두시고 돌아가셨던 일이 있었죠. 박현숙님께서도 또 어머니께서도 강순전 어르신께서도 이 이야기를 탈탈탈해서 잠깐 하셨었는데요.
이 순서가 지금 맏언니가 첫 네. 번째인가요? 네, 순서가. 저희도 북한도 보면은 한식과 추석 명절을 나름 그래도 세고 네. 있어요. 지금은 한식은 안 세는데요. 네. 뭐 그건 중국식 명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센다. 뭐 이렇게 해서 안 세지만 저희가 어렸을 땐 한식과 추석을 다 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적 마음에 저희는 그때 당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묘소에 가는 일이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대로 다 생존해 계셨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돌아가시다 나니까 시신이 없어서 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봤거든요. 친할머니께서도 살아 네네 계셨고요. 그냥 계셨기 네. 때문에 그 어릴 적 마음엔 친구들이 나 우린 뭐 산서에 간다 어쩐다 하는 게 참 그때는 부러웠어요. 왜요? 어렸을 적 마음엔 그런 게 가는 게 참 좋은 일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어린 마음. 네, 어린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91년도에 저희 맏언니가 자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몇 살이셨어요? 25살이 됐어요. 저희 언니가. 네. 그래서 그럼 언니분께서 25이면 박현정님께서는 당시 나이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렇게 그러면, 됐거든요. 진짜 꿈도 꾸지 못한 일이 됐어요. 그때서야 그때 딱 제가 머리에 딱 드는 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부러워하던 일이 이렇게 사람의 가슴에 진짜 정말 참으로 아픈 걸 남겨준 그런 일이었던 걸 모르고 내가 그걸 부러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 철없었던 게 막 뭐랄까 가슴이 닿았어요. 그리고 진짜 저희 큰언니가 부모들 여기나 북한이나 보면 맞이라는 건 다 무거운 그 어떤 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 언니도 어머니를 대신해 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회보장 받으시면서 어머니가 일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출장이 많은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신 날이 많았는데 그러면 저희 언니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짓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저희 언니도 회사 생활했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아침 7시 반이 출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출근 시간을 맞추면서 하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밥도 지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느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 차이가 거의 한 10년 정도인 아니요, 10년 건가요? 차이는 그러니까 8년 차이예요. 8년 차이. 저희하고. 그런데 저희 언니는 정말 지금 있는 언니하고는 또 성격이 틀려요. 박현숙님과. 네. 저희 언니는 큰 언니는 맏언니는 좀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자기 모든 걸 희생하는 모든 걸 먼저 배려해주고 돌려주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응당히 그건 자기가 하는 몫으로 생각했고 그때 당시 저희 둘째 언니도 학교 생활했고 저도 그래 온 형제가 다 학교 생활을 하고 아버지도 앓고 계시고 할머니도 앓고 계시고 하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그 짐을 다 저희 언니가 메워야 됐어요. 그래도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저를 챙겨주시고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언니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박현숙님께서도 이제 본인이 아버지 성격을 닮았고 본인의 언니가 어머니 성격을 닮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믿기지 않더라고요. 곳곳에 저희 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 있은 일이었어요. 익현이나 저희 친견이나 처음 있은 불상사라. 그리고 저희 언니가 제일 맞선녀니까 엄청 많은 진짜 집안의 이모들이나 뭐 고모들이나 엄청 많이 사랑해줬는데 저희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온 가족이 정말 다 엄청 모두 슬퍼했어요. 가족뿐 아니라 저희 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어쩜 그런 일이 걔한테 생기냐고 그렇게 마음도 걷고 저희 언니 못하는 게 없었어요. 한 번 눈으로 보면 그건 다 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언니는 이렇게 수를 넣는 그런 회사에 자수 이 기계수 네네. 기계수를 넣는 회사 됐는데 수출품 회사 됐는데 저희 언니가 그걸 잘하니까 간부들이 좀 많이 시키는 수출품 생산하는 외에 간부들이 청탁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간부들이 청탁을 저희 언니가 다 그걸 해줬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있으신.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절로 이런 말하자면 출품하는 그러니까 전시회 같은 곳에 자기저로 기계수로 이렇게 보험을 넣고 그리고 만경대 고향집 같은 것도 수를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출품하기도 하고 예술적 감각도 있으셨군요. 그림도 엄청 잘 그렸고 악기도 잘 탔고 노래도 잘했어요. 아무튼 범적적 다 해서 제가 만날 어머니 보고 큰 언니가 저렇게 재간을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막내인 나는 아무 재간도 없다고 어머니 보고 맨날 제가 그렇게 투덜거렸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언니가 좀 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6개월 동안 일을 못 나셨어요. 6달 동안 일을 못 났거든요. 언니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리고 엄청 힘들어하시고 엄청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아버지도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견 아니요, 친할. 그러니까 저희가 한 집에서 7식구가 살았거든요. 할머니를 모시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언니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몇 년 후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하니까 몇 년 사이에 10년 안 되는 사이에 7, 8년 사이에 세 식구가 뚝 빠지고 보니까 집이 통 빈 것 같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래도 비록 작은 방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작작거리며 살았던 그 기억이 가장 행복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때가 진짜 10대 저희가 겪었던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언제 가장 좀 그걸 체감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명절 때 그 풍경이 많이 좀 달랐겠죠? 네, 명절 그리고 생신 때 돌아가신 분들이 생신 때 그때 제일 그립더라고요. 문을 열면은 딱 들어오는 것 같고 참. 항상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 야, 세상에 살면서 길지 않은 인생인데 좀 이런 가슴 아픈 리뷰는 좀 없이 인생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물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할머니 분께서는 워낙 연세가 많으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앓으셨지만 맏언니는 정말 너무나 급작스러운 사고였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촬영하실 때는 이제 차마 말씀도 꺼내지 못하시고
그러셨었는데 나중에 볼 수 있게 방송으로 맏언니와 있었던 어떤 기쁜 추억, 특별했던 일 그런 거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네. 저희 언니하고 추억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죄스러움. 언니한테 죄스러움이에요. 왜요? 제가 언니하고 옷이나 이런 걸 같이 입었어요. 8년 차인데 네. 그게 괜찮았어요? 물려 입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조금 비슷했거든요. 체격이. 네. 네네, 체형이. 그러니까 제가 만날 저희 언니 신발을 계속 신고 갔어요. 저희 언니가 깨끗하게 딱 빨아서 이어놓고 하면은 제가 그냥 그걸 먼저 훌 신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처럼 북한하고 좀 제 여기하고 좀 와서 보니까 다른 게 북한에는 그냥 편리화라는 게 있어요. 운동화 같은. 네, 그런 게 편리화. 있는데 저희 언니 그 처녀들은 말하자면 여기를 말하자면 하이힐 같은 걸 그런 걸 신었는데 그건 학생은 못 신고 편리화 같은 건 그냥 다 같이 함께 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신발은 어질러 놓고는 그걸 미처 이렇게 세탁을 안 하고는 언니 걸 그냥 휙 신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제가 제가 신고 먼저 뛰어가면은 언니는 그냥 저 어떡하겠어요. 저녁 점심 시간에 싹 언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싹 들어가면 언니가 또 웃으면서 에이, 분명 넣은 줄 알았어 하면서 그러면 미리 말하지. 그렇게 하면 더 다른 말 안 하고 그 점심에 그 짧은 시간에도 제 신발을 다 세탁해주고. 네, 여기서처럼 무슨 세탁이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강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와야 하는 좀 동안이 좀 떴거든요. 그때 세제가 좋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네, 저희 언니는 점심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요점 시간에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좀 더 해놓고 자기가 나가야 한다고. 밥상도 펴놓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그냥 부뚜막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또 세탁물을 가지고 세탁하러 가서 세탁해놓고 그냥 또 바로 출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응당하고 나는 막내니까 언니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당당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네, 언니가 없고 보니까 그게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는 그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조금 정도 철이 들어서 언니 손을 바라지 않고 내 손으로 다 하는 버릇을 키웠다면 저희 언니가 조금 정도 표현하다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죄스러운 감정이 들고 그래서 큰언니 하면은 이렇게 언니 기쁜 생각보다도 죄스러운 감정이 제일 먼저 듭니다. 네, 제가 제 동생들이랑 8살 차이가 나거든요. 오호, 네, 제가 네. 맞이고 네. 동생 2명이 이제 8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 맏언니의 그 행동도 전 너무 이해가 되고 네, 그냥 제가 언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아마 그게 언니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생이 깨끗한 신발 신고 나가고 저희 언니가 항상 저를 챙겨줬거든요. 교복을 타도 여기처럼 자기 몸에 딱 맞는 교복을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 치수를 재서는 그 대량적으로 마구 생산하는 거니까 교복을 타면은 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교복을 타면 저희 언니가 제 몸에 맞게 딱 수선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고 저희 큰 지금 현숙 언니나 저나 제 외 언니 하나 또 있거든. 저희 형제가 또 있는데 그분 아무튼 저희 형제 건 저희 언니가 다 수선해서 딱 맞춰서 이렇게 입혀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진짜 어머니 같던 언니 됐는데
그렇게 너무 일찍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니까 25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탔는데 브레이크가 제동이 풀려서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운전사가 술을 좀 마셨고 그래 차가 전복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운전기제가 크게 여기서처럼 버스나 이런 게 크게 없으니까 화물차에 탄 거예요. 화물차 그냥 적재함에 사람들이 다 타고 다니는데 그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꼭상으로 사람들이 탔는데 사고가 났는데 저희 언니가 딱 하나 잘못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다치시거나 네. 괜찮았는데 네. 야, 정말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우셨어요. 네, 진짜 그때는 그래서 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남한테 악한 일 하지 않고 진짜 마음 곱다는 소리만 듣고 그렇게 살아왔고 저희 언니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희 집에 이런 불벼락이 떨어지는가 생각하니까 야, 옛날부터 뭐 선한 끝은 있어도 강한 끝은 없다, 북한 이런 말이 많은데 그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남한테 악한 짓은 안 했는데 어떻게 돼서 저희한테 이런 일 날벼락이 떨어지는가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엄청 힘든 진짜 시련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6달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이후에 그럼 박현정님께서 이제 25 맏언니의 나이가 되었을 때 또 감회가 새로우셨겠어요. 네. 그때가 되고 그 나이 저희 언니 그 나이 딱 되고 보니까 아직도 아이 같은 그냥 그 거짓말 같았어요. 내가 벌써 25이 됐냐 이렇게 믿기지 않았고, 야, 이런 마음을 우리 언니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어렸을 때는 언니가 어른처럼 그렇죠. 보였는데. 네. 야, 그때는 언니가 정말 어른처럼 생각되고 진짜 그랬는데 내가 그 나이에 넣고 되고 보니까 이렇게 아이 마음인 걸 내가 언니한테 너무 매달리고 너무 힘들게 귀찮게 했구나 하는 게 정말 절실히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야, 언니가 그냥 있다면은 언니 그 짐을 제가 조금이라도 지금은 가볍게 해드리고 싶은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넣고 보면 후회란 건 뒤에 따라온다는 게,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데. 있겠어요. 없죠. 그럼 박현숙님과도 가끔 언니 이야기 하세요? 당연히 하죠. 언니하고는 하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안 될수록은 못하죠. 또 박현숙님은 어떤 이야기 하세요? 언니하고 있을 때 이제 저와 같아요. 저희 언니도 내가 왜 언니 있을 때 좀 더 잘해줬을 걸. 이 소리 큰 언니 저하고 둘이 앉으면 야, 우리 왜 그때 철이 없었댔을까? 언니하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언니가 하는 게 응당한 거를 생각하고 그랬던지 모르겠다. 지금 있었으면 안 그랬겠는 걸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좀 다 함께 더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았을 글쎄요. 텐데. 정말 저희 언니가 있으면서 그때 당시 시점으로 놓고 볼 때는 처녀들이 시집 갈 때 그런 걸 장만해 가는 게 다 그 수혜 제품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도 자기 걸 짬짬이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는데 자기 걸 하면서 저희 지금 현숙 언니 것도 함께 딱 마련한 거예요.
자기가 비게이시나 뭐 이 방석깃 같은 것도. 걸 준비할 때면 꼭 자기 거 하나면 언니 거, 현숙 언니 거도 하나 딱 그렇게 마련해 줬어요. 동생들 결혼 채비까지. 네. 그러니까 저희 큰언니하고 현숙 언니 차이가 2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때쯤 하면은 네, 비슷한 시기일 테니까. 그러지 않아도 보면은 혼사말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 큰언니하고 둘째 언니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네가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 회사 가지는 회사 가지대로 하면서 그걸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쪽엔 집안일도 네, 하고 동생들도 그러니까 돌보고. 저는 밤이 되면은 그냥 연장 작업 그냥 하고 그다음 점심 짬 시간도 점심만 그렇게 드시고 또 그 짬 시간에 나가서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또 퇴근해 와서는 집에다 재봉기를 그때 저희 어머니가 큰언니 때문에 하나 샀거든요. 근데 조명이 여기처럼 그렇게 안 되니까 전기가 안 와서. 네, 전기 그때는 왔는데 이렇게 220 전격 전압이 들어온 건 아니랬고 하니까 그거는 섬세한 걸 요구하는 작업이라 저희 언니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조명을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놓고 재봉기 틀을 당겨서 그 조명 밑에 내려다 놓고 이렇게 하던 기억이 나요. 밤에도. 아, 그렇게 진짜 그렇게 동생들을 위해서 진짜 마감까지 떠나갈 때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환자들을 이렇게 구성해갖고 병원에 딱 눕혀놨는데 저희 언니 진 차례라고 탁 당기니까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이상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뇌출혈이 있은 것 같았어요. 영상 터진 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터지고 무슨 어찌고 하고 비명소리 지르고 하니까 먼저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봤겠죠. 그런데 저희 언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아마 좀 나중에 봤는지. 그런데 저희 언니가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탁 하니까 말한 게 선생님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소식 들으면 이 말을 하더래요. 그 다치신 와중에도 네. 어머니 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할머니 병시중 드시느라 엄청 힘든 걸 저희 언니가 아니까 자기가 맞으니까 항상 엄마 나 시집가면은 아버지 엄마 모실 수 있는 사람을 택하겠다고 대상자를 택하는 게 엄마가 고생하는데 엄마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같이 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겠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소식을 전해두고 진짜 절도했거든요. 그리고 6개월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저희 언니가 그렇게 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화장을 안 하셨어요. 화장을 안 왜 안 하냐면 화장을 하면은 그 똑같은 얼굴을 땅에 묻고 이 엄마가 죄스럽게 그렇게 그게 너무 죄스러워서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다음부터는 화장을 안 하셨어요. 마지막 갈 때까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마지막 말이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고 이게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 왜 꼭 그렇게 착하신 분들, 선하신 분들이 먼저 가게 되는지. 글쎄 말이에요. 놓고 보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놓고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글쎄 뭐 드라마나 무슨 소설책이나 이런 걸 보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꼭
꼭 인과응보라고 그 볼이 잘해진다 하는데 실생활은 놓고 보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 이 10대에 너무나 기뻤던 일보다도 이 안타까운 일들이 가족에 있었던 게 너무나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조금 진정하고 네, 쉬시고 저희가 2부 촬영에서는 네. 다시 또 기뻤던 일 함께 네.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박현정님과 함께한 시간 1부였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청하시면서 함께 울고 또 웃으시며 함께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